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하는 시간이죠. 월요 정치. 오늘은 전북대 고상진 겸임교수 그리고 이덕준 변호사 상춘조합으로 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소식은 정의당 유호정 의원 실벌 부당해고 논란부터 좀 살펴봤으면 싶어요. 우리 고상진 교수께서는 보좌관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네. 국회 보좌관 논란 뭐 터질 게 터진 겁니까? 어떻게 일단 보세요. 글쎄 이런 일은 좀 비일비재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실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만 이게 이제 그 주체가 정의당 소속의 유호정 의원이다라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그런 상대적인 그런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게 사실은 정의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정의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을 보좌했던 보좌진을 이제 면직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합리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게 합법성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어떤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논란을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해고 과정을 한 달 전 해고를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10일 이제 전에 통지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네.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법적인 절차 요건인데 음. 사실은 이제 국회 보좌진이라는 것은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가공무원법에는 면직위원회라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지만 네. 사실 국회 사무처 소속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국회 보좌진들은 네. 그런 위원회의 구성 또는 운영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법적으로도 지켜야 될 조항이 과정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예. 그런 그 규정이 좀 네, 네. 말씀드리면 예. 고상진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뭐 해고 예고 규정은 우리 그 현재는 그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기사에서 이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를 좀 지켜줬으면 바람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의당의 정체성이나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런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사에서 달린 것 같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그러면 하신 김에 예. 이게 이제 부당해고냐 아니냐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 논란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국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회 규칙으로 따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 규칙을 저도 오늘 겸사겸사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는데 면직 사유나 면직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다시 국가공무원법으로 돌아와서 네. 면직 사유나 면직 절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국가공무원법에 보니까 면직 절차 관련해서는 면직 사유를 통보하게 돼 있더라고요. 처분 사유 네. 설명서를 교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절차와 관련해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좀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도 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뭐 성향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면직 사유로 보기에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제 유호정 의원이 자기 비서관에 한 것은 면직인데 네. 그걸 면직을 다시 달리 보면은 징계 해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징계로 해서 해임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징계 사유로나 이런 것으로도 사유로도 보이지 않고 네. 또 그렇다면 징계 해임이라고 보면 해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밟지 않아서 한번 좀 법률적으로 다퉈볼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국회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그거 관련해서는 그냥 뭐 지금도 뭐 네. 의원님들 영감님이라고 부르면서 좀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지금까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그 고상진 국회 보좌진 임용과 면직에 관해서는 그 국회의원 개개인 300명이 전부 다 입법기관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의 재량에 맡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 구체적인 임용이나 면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라든지 요건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호정 의원 같은
이제 사례가 네. 발생했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많죠. 있습니다. 예. 비일비재하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되기 전에도 많이 있었던 그럼요. 사례인데 예. 사실 이제 이게 유호정 의원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정의당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됐었던 상황이다. 그 일반적으로 그 국가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들은 이제 근무 시간이라는 게 있고 또 휴게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뭐 9 to 6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직 별정직 공무원들 보좌진들은 9 to 6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특수적 상황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호정 의원실 쪽에서도 이제 해명이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성향차로 면직한 거다. 그 수행비서 특성상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휴게 시간 보장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해명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수행비서 업무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국회 보좌진들 중에서 그 국회의원과 가장 마찰이 심하고 민감한 접점이 누구냐면 수행비서예요. 그 차량 내에서 여러 가지 통화라든지 또 이렇게 좀 밝히기 꺼려하는 부분, 은밀한 부분까지도 수행비서는 이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모 의원의 수행비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모 의원께서 좀 비합리적인 네. 이제 그런 불평을 하시다 보니까 한강대교를 건너다가 차를 세우고 키를 네. 뽑아서 한강에 던지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례도 일이 있었어요. 있었죠. 우리 집 네. 국회의원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수행비서 분들은 그만큼 내밀한 부분까지도 알 수밖에 없고 또 의원과 한 몸, 한 호흡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좀 다른 보좌진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그 이번에 유호정 의원이 네. 정의당 의원이어서 문제된 것도 있지만 유호정 의원 일단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어리다 보니까 사실 뭐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정의당 비례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나이가 좀 어리시다 보니까 사회 경험도 짧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런 경험도 되게 일천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기 어떤 직원도 채용하고 어떻게 하면 직원이랑 관계도 설정하고 또 끝고 매짐의 방법에 관해서도 법률상도 고민을 하겠지만 인간적인 네. 관계도 고민이 했을 텐데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이 되시니까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된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명확한 규칙이라든지 규정 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참에 국회 보좌진에 대한 처우 문제, 근로 조건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반대로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뭐 정확한 사실관계가 좀 엇갈리는 부분 증언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행비서의 처신과 또 관련해서 부적절했다 이런 문제를 얘기도 있고 제기하는 소식도 나오기 때문에 예. 좀 더 좀 논란은 지켜보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원전 논란 지금 가장 핫한 이슈예요. 지금 검찰이 산자부의 원전 파일 삭제 사건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는 계획안이 나왔다. 그래서 이건 이적행위다. 이렇게 보수야당이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덕준 변호사께 네. 이번에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논란거리가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적행위라는 말을 듣고 이게 형법 공부할 때 뭐 모병 이적죄 뭐 병사들을 모아서 적군에 유리하게 하는 뭐 행위 아니면 시설물을 제공 시설물 파괴 이적죄 이런 거를 공부한 지가 아주 옛날인데 네. 사실은 이적이라는 말 자체를 편안하거나 일상적인 단어로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원전 관련해서도 어떻든 간에 청와대에서는 뭐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고 산자부 차원 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사들의 해명을 보면은 그 사유가 어떤 것이냐면 2018년도 한 5, 6월경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싱가포르 협상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잘 타결이 돼서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랑 미국이랑 원자력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격려 협력으로 나아가면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네. 산자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게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고
북미 간의 원전의 문제, 북미 간의 핵 문제가 타결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거는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뭐 원전 지어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적행위 한 거 아니야? 라고 네. 나아가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공세고 지금 뭐 서울시장이나 뭐 부산시장 선거가 목전에 있으니까 네. 한번 뭐 이렇게 질러놓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 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고상진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쓰신 게 우리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역시 정치적으로 노련하다. 이 사안을 대번에 그냥 모든 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만들 정도로 정치 쟁점화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그 워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제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이 분단 국가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분단 국가라는 그런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의 그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과거에 대북 송금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은 통치 행위를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관례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원전 문제도 시기적으로 보면 2018년도 4월달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그 중간에 이게 검토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 때 이런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개연성이 있고 또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개연성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때 얘기가 잘 됐을 때 어떤 대안으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서 검토해볼 만도 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부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좀 뭔가 감추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모든 국민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게 실제 뭐가 좀 감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어떤 정치적 대응이 좀 미숙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고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일단은 쟁점화하고 통치행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쟁점화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쟁점화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철진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충분히 쟁점화는 됐겠지만 지금 이적행위라는 말이 먹혀들겠냐? 사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통치행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고상희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단 통치행위라는 것으로서 현행법에 어긋나지만 통치행위로 돌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원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시고 실무적인 검토 차원에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실무적인 서류 작성이 청와대에서 그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통치행위까지 갈 것도 없다. 김종인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여기에서 통치행위 제가 드린 예, 말씀 예. 중에서 통치행위는 뭐냐면 윤영찬 의원이 지금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USB를 다 깔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USB 안에는 원전 문제는 없을지언정 여러 가지 뭐 다른 화력이라든지 있을 수도 수력이라든지 있다. 네.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개하는 것 자체가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내밀하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논의 사항들을 이렇게 우리의 일방적인 상황 때문에 공개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건 네. 통치행위로서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라는 저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은 네. 동의합니다. USB 모든 걸 공개한다는 거는 사실은 통치행위로 보셔서 공개하지 말자는 건 동의하는데 다만 지금 원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불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통치행위까지 넘어갈 것은 아니다. 그 취지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사실은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제 경우나 중수 제공,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한국형 경수로 발전소 원전 제공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됐었는데 있었죠. 이 새삼 원전 제공과 관련해서 갑자기, 이런 논란이 네. 된다는 것이 선뜻 이해는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약간 논리적인 어떤 모순이잖아요. 그게 우리 국내에서는 원전을 폐쇄하겠다라는 게 뭐 대표적인 공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원전이라는 자체를 북한에다가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그런 모순된 측면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그렇습니다. 논란이 네. 나왔었던 것이니까요. 자, 어쨌든 원전 문제에 대한 논란 이 정도로 보고요. 오랜만에 차기 대선 레이스 이야기 좀 해보죠. 이재명 지사 상승세가 무섭네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1위, 특히 호남에서도 1위로 차고 올라왔는데
호남에서 2위까지 올라선 배경이랄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분 어떤 분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실래요? 고상진 교수님 다 해주시죠. 일단 이재명 지사께서 독주할 수 있는 이 기반은 분명한 소신이다라고 저희는 기존에 이제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소신이 계속 이어져 왔고 최근에 이제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후보 대 후보의 여론조사 가상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재명 현 지사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가 월등하게 앞선다는 부분. 반면에 이낙연 현 대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가상 대결에서는 거의 비슷하다는 부분. 그래서 호남은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가능성 있는 후보들에게 몰빵을 해주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로 이펙트가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덕진 네, 변호사. 뭐 고상진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서 일단은 이재명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호남에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광주에 왔을 때도 나의 사회적 어머니는 광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취지의 말씀은 광주가 나의 사회적인 어머니다 이 말씀 뭐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관련해 가지고는 호남의 의견을 묻겠다, 호남을 존중하겠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도가 계속 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처럼 선명한 목소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달리 표현하면 사이다 같은 행동들을 하시잖아요. 여의도에서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 되지만 본인은 본인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예컨대 뭐 재난 기본 소득 같은 경우도 여의도에서는 뭐 핀셋으로 쪽집게처럼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본인의 소신대로 그냥 재난 기본 소득 지급하고 이런 것들에 더해서 결국 또 소신 있는 행보가 네. 먹혀들고 있다. 예, 네. 이런 것에 더해서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자라고 하는 이낙연 당대표의 어떤 실언이나 어떤 소신의 어떤 발언들이 호남 정서에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 좀 쏠리고 이런 것 때문에 호남에서 지지도가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서의 대 지지도가 오른다거나 또는 여론 지지도가 오르는 것과는 또 별개로 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민주당 당내 경선의 가장 또 키는 소위 이제 친문 그룹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친문 그룹에서 이재명을 선택할 것이냐? 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호상진 교수. 글쎄요, 저는 우리가 그때가 언제죠? 지방선거 2018년도 예, 18년. 2018년도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놓고 보면 그때 대표적 친문이라고 하는 전해철 의원, 현재 이제 행안부 장관이시죠. 전해철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습니다. 아주 첨예하게 맞붙었는데 사실은 대중적 여론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친문이.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도 마의 30%를 깼다라고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30%에서 35% 가는 순간에 친문이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 판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네. 여론에게 밀릴 것이다. 네. 저도 이제 뭐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고상진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친문은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친문과의 안금이 해소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현 지사도 계속 친문에게 구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예를 들면 사면 관련해서도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유화적인 태도로 계속 그 친문과 어떤 관계를 만들려는 거를 보면은 쉽게 일단은 해소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친문한테는 좀 대안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계시고 추미애 장관 아니면 뭐 이광재 전 지사도 있고 해서 일단 아직까지는 그리고 대선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친문이 단일 세력이에요? 그러게요. 단일 세력일까요? 네. 그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친문의 정의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자 되겠네요. 다음에는 이낙연 대표 어떻게 하면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네. 이야기도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월요정치 오늘은 유호정 의원실 비서 면직 논란 그리고 원전을 둘러싼 여야 공방 그리고 이재명 지지세 확산 배경까지 짚어봤습니다. 전북대 고상진 겸임교수 이덕준 변호사였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